안녕하세요.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 남바다 사무국장입니다. 저희는 매년 다양한 분야의 북한의 인권 침해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여러 북한 이탈 주민분들과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열악하다고 볼 수 있는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어려운 탈북을 해서 한국까지 오신 분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예. 북한에서 2017년에 무산에서 탈북해온 강국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에 나오실 때 나이가 어떻게 됐나요? 저 23살이었어요. 지금 시각장애인이라고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어떤 정도의 시각장애가 있으신가요? 저는 시각장애 1급 중증이고요. 저는 북한에서 교통사고로 시각장애를 가짐으로 해가지고 한국에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럼 그 사고는 그냥 누가 차가 와서 들이받은 차가 건가요? 그냥 와서 박은 거죠. 북한은 이 도로에 CCTV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치고 뭐 제가 거기서 바로 기절을 했으니까 차는 그냥 뺑소니 도망가고 지나가던 다른 사람이 발견해갖고 병원에 데려다 준 거였거든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진짜 어느 순간 네, 갑자기 그렇게, 장애인이 예. 돼버린 거네요. 차 친 순간부터 정신을 잃었으니까 머리를 기본 다쳐가지고 3개월 동안 의식이 없었거든요. 병원에서도 내사 판정을 내리고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병원장하고 주치의가 와서 부모님한테 이거 사인해달라 뭐 서류 내미니까 부모님은 수술하는 사인인가 싶어가지고 막 허겁지겁 사인을 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래도 그런 사인은 보고 해야 된다 해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환자분은 지금 내사 판정이므로 환자분의 장기를 기증한다는 그런 서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들로 인해 갖고 다른 생명을 구하면 좋은데 우리는 아직 손을 못 놓겠다. 그래갖고 북한이 그 무상 치료라고는 하지만은 다 본인 부담이에요. 다 약도 환자 가족이 가져가야 다 이렇게 놔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참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있는 약 없는 약 다 구해다가 이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어느 약의 효능으로 효과를 받는지 모르게 깨어났어요. 기적적으로 3개월 만에 깨어났는데 살려놓고 보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치료해달라 하니까 이거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더니 이거는 어려운 병이다 뭐 이렇게 진단이 나와갖고 평양까지 가게 됐어요. 검사 다 하고 해봤는데 평양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불치병이다 난치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일단은 국내에서 안 되는 거니까 해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북한 국민은 여건이 없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도 생각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한에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니 쪽으로 이렇게 몇 분 계셔갖고 어떻게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갖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한국이 의학기술이 엄청 북한보다 월등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3위권 안에 들어간다. 빨리 치료를 하려면 빨리 여기 한국에 오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갖고 병은 지세면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빨리 가자 해갖고 다친 해에 탈북을 하게 됐어요. 북한을 탈출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건 그러니까 장애가 생기고 나서
병을 치료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럼 오신 거죠? 그렇죠. 탈북의 이유 중에 크게는 두 가지가 뭐 생계 아니면 정치적인 생명이 걸렸을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는 두 가지 다 괜찮았으니까 굳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가야 되나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고가 나무로 해가지고 이유가 생겼죠. 그래갖고 한국에 오면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그 몇십 년을 고민하던 탈북을 저희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결심을 하게 돼서 오게 됐어요. 그 탈북이라고 하는 게 잡히면 그 어떤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안 거의 왔었던 뭐, 건가요? 거의 뭐 정치범 수용소 간다던가 뭐 아오지 탄광 하고 잡히면 뭐 그냥 끝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조국을 반역하는 일이다라는 그렇죠. 식으로 네, 이야기가 네.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본인뿐만 아니라 조국을 그러는 것도 있지만 수령님, 장군님 뭐 정치적으로 걸고 드는 거죠. 내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든 혹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든 이유와 상관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유불문. 탄압을 네, 받게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전까지 생활도 좋았다고 했는데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돈을 잘 벌고 있었나요? 이렇게 간부 쪽은 아니었거든요. 한국에 친척이 계셨으니까 저희는 항상 감시 대상이었죠. 유효시찰 대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학교 졸업하면서 군대를 원래 가야 되는데 북한이 군대가 10년이잖아요. 10년이다 보니까 뭐 어차피 군대 갔다 와봤댔자 저는 발전도 안 되거냐 10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렇죠. 예. 군대를 가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입당을 하고 사회적으로 그렇죠. 성공하고 예. 인정받고 하는 예, 게 목표인데 군대를 갔다 와도 어쨌든 탈북민 가족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네. 발전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돈을 내고 군대를 빠지자 이렇게 된 건가요?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해주셔갖고 어머니가 일단 기술 쪽으로 가자. 뭐 돈은 벌어야 먹고 사니까 작은 기술 전문학교 같은 걸 나왔어요. 북한이 제 기억으로는 2012년도부터 선전화가 북한에서는 선전화라고 해요. 12년도부터가 이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됐거든요. 뭐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은 뭐 2년씩 계속 새 폰으로 이거 업데이트하고 바꾸잖아요. 근데 북한은 너무 귀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고장나면 가서 수리해서 또 쓰고 또 쓰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 탁 나오다 보니까 수리하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게 돈이 좀 되겠네 싶어갖고 휴대폰 수리하는 일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어디 회사에서 한 건 아니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누가 찾아오면 고쳐주는 그냥 편의시설 같은 데서 일했어요. 식으로. 네. 네. 휴대폰을 고쳐주는 게 굉장히 큰 기술이었겠네요. 그때 당시는 그냥 부르농기 가격이었어요. 네. 원 가격보다 조금 좀 낮춰서 부르면 아이고 그래도 새 거 사는 거보다는 돈 적게 드니까 그럼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돈을 잘 벌 수 있으니까 굳이 나올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고 계속 있었었는데 장애인이 되고 나서 왜 장애를 갖고서는 북한에서 살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제가 그래도 성인이 될 때까지 북한에서 저게 비장애인으로 살아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으로 북한에서 산다? 뭐 돈이 있어도 그게 사는 게 아닌 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어차피 비장애인도 인권이 뭐 없는 나라에서 장애인이 살아간다? 너무나도 힘든. 장애인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나 처우가 어떻길래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장애인 비하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당연히 비하하는 게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처럼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고요. 병신이라고 불렸는데 제 친구 중에도 장애인 친구가 소아마비 장애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다리를 심하게 저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 없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절뚝거리면서 다니는데 걔 앞에서도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달리기 놀이를 한다던가 할 때 야 너는 병신이어가지고 우리 팀 달리기 못하니까 너는 빠져 있어.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그럼 나 심판 볼게. 이런 식으로 그냥 너 병신이니까 본인 앞에서 이야기해도 그게 그냥 당연한 걸로 알았으니까 그 친구도 알았어. 나 병신이니까 나는 빠져 있을게. 그냥 그게 간단한 사례였죠. 비하가 이상하지 않게 그냥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의 인식 예, 속에 예, 그게 예. 있었던 다 거죠. 똑같은 생각이니까 그게 이게 옳구나 나쁘구나를 모르고 살았던 거죠. 그리고 특히 폐쇄된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랑 뭐 다른 뭐 물건 같은 경우도 이게 좋고 나쁘고를 비교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이 나라 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만 있다면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처럼 그냥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에 와 보니까 이건 정말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를 안 갖고 있다가 사고를 해서 장애를 갖게 됐고 그러면 네. 그 비하던 장애인이 됐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엄청 절망이었고요. 저는 그때부터 술, 담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고 싶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지 뭐 그런 시기에 잠깐 있기는 했었는데 다행히 한국에 가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용기를 내보자 하고 한국으로 탈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그냥 탈북이지만 사실 굉장히 길고 위험하고 어려운 그렇죠. 일인데 예. 일단 브로커들 자체도 안 하려고 할 것 같아요. 특히 가족이 단위로 탈북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 브로커를 많이 따져요. 그냥 뭐 가족 중에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가족 중에 다 잡히면 이거는 완전 꼭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가족이 다 잡히면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렇죠, 돌봐줄 그렇죠. 사람도 예, 없고 예. 그냥 가족 전체가 다 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위험한 건데 특히 구석에 장애인이 있다 하면 가족이 더 신경 쓰고 그렇고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꺼려해요. 우리 가족만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이렇게 거치다 보면 뭐 어느 나라에서 모여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루트인데 그렇죠. 브로커들이 예. 한두 명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수익을 많이 내려면 여러 예. 명을 모아서 가야 예. 되기 때문에 예. 모여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속에 괜히 민첩하지도 못하고 잘 따라서지도 못하는 괜히 장애인 네. 그런 사람이 괜히 끼어서 자칫 그 사람으로 인해 갖고 나머지 사람들까지 같이 다 피해보고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 좀 많이 꺼려해요. 다행히 좋은 분 좀 만나갖고 브로커 중에서 그냥 도와주겠다, 탈북을 도와주겠다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네. 사실 저는 또 궁금한 게 그 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떠셨어요? 피도 안 보이니까 굉장히 또 불안하잖아요. 그게 힘들기도 하고. 너무나도 어려웠었는데요. 그때가 7월 장마였어요. 이렇게 잔잔한 강이 아니에요. 그쪽에 고산지대 쪽이다 보니까
이 물살이 너무 세거든요. 근데 폭이 좁은 데는 물살이 너무 세고, 그리고 좀 강폭이 좀 넓은 데는 잔잔하지만 또 깊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다 수영을 못 했거든요. 뭐 저도 뭐 대충 하는데 막 그렇게 뭐 2, 30m 막 그렇게 할 이런 실력도 안 되고 앞도 안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좁은 데를 건너자 했는데 발 디뎠는데 막 밑에 돌이에요. 막 미끌고 이게 막 밀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거는 도저히 우리끼리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 국경경비대 그 아저씨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바로 중국 돈 현찰이 있었어요. 좀 같이 좀 건너가 줄 수 있냐고. 중국 돈 5장을 원하더라고. 북한에서는 엄청 큰 돈인데 뭐 일단은 처음부터 안전하게 디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한테 돈을 쥐어주고 그 친구랑 이렇게 같이 팔 맞잡고 그렇게 하고 건넜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위험했겠어요. 예. 무섭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부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히칭 해갖고 발 잘못 헛디뎌서 일단은 툭 주저앉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중심을 잃고 그 다음에는 어렵다는 거를 아마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돈을 주긴 했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그렇죠. 큰 다행이었네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중국 안에서 굉장히 큰 긴 여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장애인이다 보니까 또 이동하는데 제약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뭐 차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뭐 이렇게 오는 그런 뭐 여행 같은 여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막 산을 넘고 막 강도 막 건너야 되고 막 메콩강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강도 건넜는데 건너고 나니까 브로커가 여기 악어 산다고. 아, 그 전에 알려주신 네, 그래요. 위험하니까 무서워. 여기 악어가 산다고 했으면 못 들었었죠. 근데 다 건너고 나니까 여기 악어 산다고. 우리 앞전가, 앞전전전가 악어 공격을 받아갖고 팔이 잘리신 분, 다리 잘리신 분, 예,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강 건너기는 그런 위험이 있고 근데 네. 산을 넘어가는 건 또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길이 그렇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냥 막 밀림을 헤치고 가야 되는데 라오스 베트남 국경 넘는 쪽에 산이었는데 산이 높지는 않은 야산이었는데요. 그쪽 산은 이상하게 돌박산으로 이루어졌어요. 허리까지 오는 가시나무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잡고 꺾으면 딱딱 소리 나면서 부러지는 그런 나무가 있잖아요. 가시나무들이라 보니까 그냥 길이 없는 산이에요. 근데 그냥 손 잡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이게 제일 앞에 그 브로커가 선두에 서서 이렇게 대충 뭐 서리치면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뒤에 뭐 보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놓치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시나무 다리 찔리고 막 찢어지고 막 피 줄줄 나도 그냥 그 사람 놓칠까봐 막 따라오려고. 근데 이게 발만 헛디디면 세 발짝 올라가고 쭉 내려가고 엄청 힘들어서 그냥 막 찔리면 대충 뭐 옷가지 같은 거 찢어갖고 두들 감싸고 그거 막 쫓아가고
아, 뭐 저는 그냥 안 보이니까 부모님 손잡고 올라가는데 앞에서 부모님이 많이 고생하셨죠. 이게 산이 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뭐 그리고 또 밝은 낮에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네, 밤에 밤에 가니까 이동을 또 하다 부모님도 안 보니까 보이시는데 예, 그냥 굉장히 손만 무서웠겠어요. 잡고 가다 보니까 그냥 그 앞에서 그 많은 가시나무를 한 몸에 다 받으셨더라고요. 아유, 부모님들이 참 고생 많으셨겠어요. 네. 한 발 한 발 가기도 두려울 때 그때 당시 들었던 생각들은 어떤 것들이었어요? 가장 부모님한테 미안했고요. 제가 솔직히 뭐 부모님이 다 신체 건강하게 오장육부 다 있게 발가락, 손가락 10개씩 다 그대로 건강하게 낳아주셨는데 제가 나가서 이렇게 사고 다쳐 들어온 거잖아요.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이제 태국을 통해서 오시게 된 거죠? 태국 감옥을 네, 통해서 그렇죠. 오셨는데 거기에서도 뭐 장애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그 대우를 좀 해주거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저는 태국 난민 수용소 쪽으로 안 가고 거기를 우회를 해갖고 캄보디아 쪽으로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한자였기 때문에 태국 그 난민 수용소에 들어가면 6달이 있어야 그 마지막 재판까지 받아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너무 한자기 때문에 6달 그렇게 못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는 우회를 해서 캄보디아로 왔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 들어갔는데 거기 관계자분들 나오셔갖고 우리 16명 일일이 손잡아주고 오느라고 정말 고생하셨다고 막 등 쓸어주시고 막 포옹해주시고 진짜 너무 고생하셨고 근데 저는 북한에서 이렇게 한국 음악이랑 영화 드라마를 좀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던 한국의 오리지널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정말 고생하셨다고 이제는 안심하셔도 된다고 여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이러는데 우리 조가 좀 특히 그랬어요. 장애인 약간 좀 어르신도 좀 있었고 뭐 애기 엄마도 좀 있었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캄보디아 한국영사관에서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그냥 뭐 남녀로서 다 그 바닥에 로비에 주저앉아갖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왕왕 소리 내면서 한 30분을 그냥 왕왕 울었던 것 같아요. 오는 동안에 너무나도 힘들었고 그랬던 게 그냥 그 한순간에 그 울음으로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일단 거기에서 조금 머물고 거기 캄보디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딱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 첫 번째 받은 인상과 그때 느낌은 어땠어요? 저는 잘 안 보이니까 근데 느낌이 뭔가 좋았어요. 그리고 다들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약간 뭐 친정집에 온 느낌 살짝 그런 편안함이 있었고 예. 그리고 모든 걸 이렇게 만져보면 다 물건도 한국 제품이 좋다는 거는 북한에서 이미 알고 있었고요. 너무 좋았어요. 물건들을 만져서 이제 감촉이라던가 모양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실 텐데 북한과 중간에 중국, 캄보디아 그리고 한국 어떤 느낌들이 조금 다르던가요? 한국은 되게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 그리고 사고가 정신이 이런 맑고 건강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어떤 걸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모든 게 딱딱 체계적으로
예, 좀 그런 규모가 잡히고 이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국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신체 검사 하잖아요. 네, 저는 뭐 다 건강하게 나왔고 단지 뭐 좀 사고로 인해 갖고 다친 거 외에는 저는 건강하게 나와서 신검할 때 기계에 대해서도 좀 놀란 부분도 있었고 뭐 북한에서는 간단하게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막 열 몇 가지 막 거의 뭐 20가지가 되는 검사를 하니까 그런 데서 조금 좀 차이점을 느꼈어. 평양에서도 이제 신체 검사를 해봤고, 그렇죠? 그리고 한국에서 또 해보고 하니까 그 차이가 많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신체 검사를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치료를 어떻게 들어갔나요? 아니면 저는 오자마자 3개월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아요. 실제 그런 데서, 탈북민인지 예. 아니면 북한의 스파이인지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죠. 3개월간. 아마도 예, 모든 탈북민들이 다 있죠. 그거는. 그렇죠. 예. 다들 겪는 거지만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가지고 병원에서 국정원 선생님 오셔갖고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서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합심센터를 거치지 않고 병원에서 네, 바로 강원 대학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국정원 선생님께서 오셔갖고 조사를 잘 마치고 바로 하나원으로 가가지고 하나원도 5일 한 일주 있었나 그렇게 하고 일주도 안 돼서 바로 또 인천 적십자병원 거기에서 또 치료를 받게 됐어요. 주로 이제 합심센터나 네. 하나원이나 이런 데에 주로 있다기보다는 병원 쪽으로 보내서 치료를 받게 네, 해줬군요. 네, 네. 그렇죠. 그때 그럼 부모님들이 같이 있을 수 있었나요? 네, 그렇죠. 저는 또 장애인이다 보니까 그 옆에서 또 이렇게 좀 거들어주고 해야 되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그럼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보통의 탈북민들은 한국 사회에 나올 때 뭐 정착금도 받고 아파트도 이제 받고 해서 나오게 되는데 네. 그 장애인분들은 별도의 다른 지원 받는 것들이 있나요? 저희도 나올 때 정착금을 받았다고 들었고요. 부모님이 계시니까 부모님 쪽으로 받은 걸로 알고, 그리고 집도 국민 임대로 해갖고 받아서 나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한국에서 장애인들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다 똑같이 받고 계신가요? 저도 대한민국 주민번호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지원 받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시던가요? 저는 의료보험 혜택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몸이 좀 아팠으니까 병원을 자주 가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근데 의료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감사히 약도 잘 먹고 있습니다. 네, 개인 부담이 굉장히 적고 그렇죠. 나라에서 해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활동 보조인도 있죠. 네, 저는 그 장애인들은 그 활동 지원사라고 하는데 장애 정도에 따라 그 바우처 카드를 받아요. 그 신청을 하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거든요. 한 달에 100시간이면 100시간이다 이렇게 한 달 동안 그 선생님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100시간인 거예요. 그러면 그 100시간을 제가 어디 이동을 하고 싶다 이러면
그 선생님한테 미리 뭐 이번 달이면 이번 달 계획을 짠다던가 뭐 급하게 생긴 일이면 바로 연락을 드려갖고 뭐 내일이 어디 좀 다녀와야 되는데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선생님이 와가지고 어디까지 데려다 주고 같이 와주고 이런 도움을 주시는 예, 그런 지원도 예, 받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했나요? 뭐 상상도 못 해봤죠. 예. 그럼 북한에서는 활동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그 생활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냥 어떻게 다 했어요, 가족이 해야 되는 거죠. 나라에서는 해준 게 아무것도 없나요? 북한에서는 영예군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뭐 나라 일을 하다가 다치신 분들, 기대에 몸이 끼어서 뭐 하반신을 잃어갖고 뭐 휠체어를 탄다든가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예. 근데 일반적인 이런 교통사고를 당하신 분들은 그렇죠. 본인이 책임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별로 그런 게 없죠. 아예 들은 것도 없으시고 예, 경험한 것도 없으시고 완전히 가족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죠.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것도 봤어요. 장애아를 집에 있으면 아니 나가서 벌어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벌지 못하면 어떻게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애아를 어느 다른 지역에 기차 타고 가서 여기 있어 엄마가 저 가서 맛있는 거 사올게 이렇게 하고 버리고 예 오는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그냥 북한에서는 꽃제비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그런 꽃제비들 고아 아니면 장애인 친구들 이런 기차역에서 빌어먹고 훔쳐먹고 꽃집이들 중에 예. 장애인들이 많다는 얘기죠. 장애인들이 가장 아사타사 동사를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동정은 가지만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지금 내 입에 들어가고 내 새끼 입에 넣어주기도 빠듯한 세월에 그 사람한테까지 손길이 못 가거든요. 그거를 좀 국가가 나서서 어떻게 대책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아, 마음 아프네요. 빨리 통일이 돼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도 이 좋은 제도의 혜택을 빨리 누리게 하고 싶네요. 한국에서 그래도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꿈도 있고 노력도 있고 할 텐데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장애인이다 보니까 장애인 쪽에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회복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공부를 마치면 저도 일단 장애인이지만 장애인을 위해서 사회복지 쪽으로 좀 일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장애인으로서 살아보니 어떠신 것 같아요? 그건 두말하면 뭐, 예, 입 아플 정도인데요. 북한과 비교해서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일단은 한국 분들이 저한테 북한하고 한국의 뭐 삶을 거의 이렇게 살아봤는데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너무나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일일이 이야기를 하자고 보니까 말이 길어지고 그래갖고 저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그냥 한마디만 합니다. 지옥과 천국 사이입니다. 북한이 그 여러 유엔 인권 조약들, 협약들 중에서 장애인 권리 협약에 2016년 가입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장애인 권리를 자기네들이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고 하는 걸 많이
바꾸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이후에 오신 분들도 물어보면 바뀐 게 전혀 없다 이런 얘기들은 하시거든요.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전에라도 북한 TV라던가 북한 교육이라던가 이런 데에서 영해부인 말고 일반적인 장애인들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한다던가 뭐 도와주라고 한다던가 라는 걸 들은 적은 있나요? 사실 북한에서 장애인들 그렇게 막 쉽게 못 봤고요. 그런 사람들 막 이렇게 밖에 막 나와 다니지 못해요. 하반신을 못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구두방 같은 데서 뭐 구두 밑창이나 대주고 뭐 그런 거를 하는 거는 많이 보고, 근데 따로 뭐 이렇게 장애인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보고 뭐 그런 조직이 있다는 것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체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받았으며 무슨 혜택 뭐 그런 거 당연히 없었겠죠. 장애인 학교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우리 살던 지역에도 없었고요. 모르겠어요. 평양에는 맹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직접 못 가봤으니까. 장애인들이 그러니까 일반 사회생활을 했을 때 23살까지 일반 사회생활을 했을 때 장애인들 자체를 보기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랬죠. 일단은 뭐 시각장애인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밖에 아마 안 나왔던 것 같고요.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에 장애를 갖고 진짜 나가기 두려운 거예요. 나갔다고 하면 사람들 어깨 치고 자꾸만 다른 사람한테 민폐 끼치니까 나가는 거를 두려워했듯이 아마 북한에서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북한에서 시각장애인을 못 봤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 나왔을 것이다. 어느 사회든 일정 수의 일정 비율의 장애인들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 자체를 보기 어려웠다는 얘기는 그분들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워서 그 바깥으로 나오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게 가장 컸겠죠. 유엔의 북한인권 특별보호관은 북한에 들어가게 허락을 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권리협약을 가입하고 나서 장애인 특별보호관이 있어요. 그 사람은 북한에 들어와서 한번 둘러보고 자기네들이 잘한다라는 걸 보여주게 하는 행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있었지만 실제 이제 그 2016년 12월 이후에 장애를 당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전혀 겪어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다는 얘기인 거죠.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식일 수도 있고요. 북한이 이렇게 신경을 쓴다라고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그나마라도 그거라도 좀 잘 하길 바랬어요, 사실은. 북한 인권 활동가 입장에서는 뭐라도 이렇게 보여주는 척이라도 하면 그나마 조금 좀 나아지는 거라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하지만 현실에서는 전혀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다. 뭐 겪어본 적도 없고 그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 장애인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요, 이렇게 빨리 여기 데리고 오고 싶어요. 좋은 정부로 인해 갖고 장애인도 인권이 있는 나라고 쥐가 이렇게 있는 나라다, 이런 나라도 있다 좀 보여주고 싶고 그런 혜택을 누리게 하고 싶어요. 그럼 북한 정부에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뭐 이야기 해봐 뭐 제가 뭐 저까지 이렇게 뭐 이야기 한다고 뭐 들을 사람들도 아니고 정책을 좀 잘 펼쳐서 정권 수호에만 너무 그러는 것 같으니까 북한 정부에서도 다른 나라 이거 다 벌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복지라든가 이렇게 벌 건데
좀 다른 나라를 좀 따라서 하려고 하고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21세기에 굶어 죽는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사회에 만약에 북한의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제 사회에서 뭐 장애인들 퍼주고 뭐 그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바로 장애인들한테 다 100% 돌아간다는 것도 믿진 못하겠고, 편의시설, 뭐 일단은 인권, 그다음에 장애인들 일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제도를 네. 바꿀 수 있도록 같이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네. 오늘 정말 차분하게 본인이 살아왔던 어려웠던 생활, 그리고 지금도 열심히 싸워나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이야기를 가감없이 잘 이야기해 주셔서 고마웠고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당히 그 감성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 부분에서 저희도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고 또 울컥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북한의 장애인들, 그들의 그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 정부의 보여주기식이라도 좀 제대로 해가면서 여러 사람들의 인권에, 혹은 최소한 그 인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또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